안녕하세요. 한림과학원입니다. 한림과학원에서는 2022년도 1학기를 맞이하여 디지털 인문학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부의 첫 시작으로 국내외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한중현의 여러 자료들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현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이현주 선생님께서는 한중현의 한글 편지 데이터베이스를 소개해주는 강의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이현주 선생님을 모시고 특강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하고 오늘 같이 얘기할 건 뭐냐면 조선시대 한글 편지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온라인 서비스예요. 예, 제가 이제 여러분 아까 이성호 선생님 말씀하신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먼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한글 편지 구축도 제일 먼저 시작했고, 그다음에 한글 편지 가지고 온라인 서비스도 아마 제일 먼저 시작했을 겁니다. 특히 저희 한글 편지 온라인 서비스의 장점이 뭐냐면 역사 자료로서의 한글 편지예요. 예. 역사 자료로서의 한글 편지를 감안하고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번 기회에 이렇게 들어보시면 굉장히 많은 힌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이 한글 편지 정보화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 제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느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낱장의 형태로 존재하는 한글 편지를 표준화된 분류 체계 및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아카이브 형식의 직접, 이게 저는 한글 편지 온라인 서비스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한글 편지를 정보화함으로써 한글 편지에 포함된 다양한 정보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공유와 소통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한글 편지 정보화의 의미라고 저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마음을 먹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한글 편지 정보화의 과제는 또 뭐냐면 저희가 이 한글 편지 정보화의 의미를 이렇게 두었을 때 과제는 제일 먼저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한글 편지 정보의 불완전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였어요. 여기 한글 편지 전문가들이 또 한글 편지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이 있으면 알겠지만 한글 편지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사나 어학 자료일 수가 있는데 다들 느끼신 것처럼 정보가 굉장히 불완전합니다. 이 한 장만 가지고는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도 알 수도 없고 이게 도대체 정말 어떤 팩트를 전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불완전합니다. 이 한글 편지의 정보의 불완전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한글 편지에 단편적으로 존재하는 정보들을 어떻게 집적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가졌습니다. 한글 편지에는 사실 일반 그 정부에서 간행하는 그런 편년 자료에 비해서 굉장히 아주 숨어 있는 많은 정보들이 숨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집적을 해서 한국사 자료에 포함시킬 것인가 이것을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한글 편지 수집 정리 역동성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건 뭐냐면 한글 편지는 지금 또 계속해서 발굴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공문서 연구실도 보면 문중에서 하루에도 막 몇 번씩 문중에서 문의가 와요. 우리 집에 문서들이 조사 수집을 해달라. 그럼 이제 그걸 의미 있는 그 조사 수집이라고 생각하면 저희들은 그걸 가져다가 열심히 이제 발굴을 합니다. 발굴을 열심히 이제 연구를 하는데 그게 하루에도 몇 차례씩 전화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한 의미 있는 수집이 한 달에도 몇 차례씩 진행됩니다. 그 안에 한글 편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글 박물관을 가보면 한글 박물관에도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자기네 집에 보관되어 있는 한글 편지를 들고 오더라고요. 그럼 이제 여기 거기서 기증하시는 분들도 있고 판매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하여튼 한글 편지는 지금 또 계속해서 수집이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정리되는 그 한글 편지의 역동성이 어떻게 우리가 이 정보화가 대응할 것인가. 저는 이 세 가지를 한글 편지 정보화의 큰 과제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한글 편지 정보화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첫 단추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글 편지 정보화의 첫 단계예요. 이게 뭐냐면 효종이 바로 숙명공주한테 보낸 편지예요. 이 편지 하나가 이제 정보화의 이제 첫 단계가 된 겁니다. 이 이미지 하나를 저희가 수집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엔 뭘 하냐면 이 이미지에 대해서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이 태어나면
주민등록 번호가 부여가 되잖아요. 그죠? 예, 주민등록 번호가 부여가 되는데 이 문서도 마찬가지예요. 문서가 하나 발견되면 이 문서에도 번호를 부여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 태어났을 때, 이 사람은 뭐, 어디, 본관이 어디고, 뭐, 얼굴색이 어떻고, 뭐, 성품이 어떻고, 이런 거는 뭐, 누구의 자식이고, 이런 거는 주민등록번호에 부여를 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이미지 한 장, 우리가 소중하게 발굴된 그 이미지 그렇게 기계적인 번호를 부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의미 있는 번호를 부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의미 있는 번호를 어떻게 부여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이번에는 한글 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문서 자료관의 일반적인 규칙에서 아직은 많이 어긋나 있기 때문에 고문서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 우리 고문서 자료가 있는 고문서는 전부 다 이렇게 UCI라는 게 부여돼 있어요. 이게 바로 UCI입니다. 예. 이 UCI는 그냥 부여한 게 아니에요. 어떤 게 있냐면, 기간 코드가 있어요, 일단. 우리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발굴했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기간 세부 구분자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업에서 부여했냐. 그래서 한국학자료센터 사업에서 발굴했다. 그 다음에 자료 한정자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역시 이거는 사업명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문서 형식을 또 부여합니다. 이건 XD. 이건 뭐냐면 고문서 중에서도 증빙류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원시자료 작성 간행년 1660년이다. 원시자료 작성 간행 지역은 4421 이렇게 부여했어요. 이건 뭐냐면 충청남도 서산시란 뜻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법정동 코드명을 저희가 정해놓고 그 코드명을 부여합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자료 생성 연월일.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 자료로서 태어난 날짜 2009년 3월 20일입니다. 그 다음에 기간별 부여 코드, 기간에서 관리하는 코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B017010673 이겁니다. 그래서 요 모든 정보가 바로 UCI에 딱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를 달고, 그다음에 자료명이 또 정해져요. 자료명은 어떻게 정해지면 작성 시기, 작성 주체, 네, 그다음에 문서 명칭, 요 세 가지 정보로 인해서 자료명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자료명에 대해서는 어떤 자료명이 정해지냐면 1660년 양력 안심의 초사이다. 이게 자료명이에요. 그러면 아까 그 이미지 한 장은 아까 이미지랑은 사실 맞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잘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UCI가 부여가 되고 자료명이 부여가 돼요. 그러면 이 공문서 한 장, 한글 편지 한 장은 이제 인터넷이라는 아주 거대한 바다에서 자기 이름표와 자기 이름을 걸고 마음껏 헤엄쳐 다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탄생한 이 공문서 한글 편지 한 정보 하나는 자 볼까요? 먼저 처음으로 한글 편지 서비스 화면에 이렇게 서비스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서비스 화면이 되는 게 어렵지 않은 게 뭐냐면 UCI를 통해서 이미 식별자가 정해졌고 명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얼마든지 여기에 이렇게 서비스 화면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글 편지 서비스 화면에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만들어낸 그 한글 편지라는 정보, 새롭게 탄생한 한글 편지라는 정보는 이 고문서 유관과 다 연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고문서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서비스하는 모든 기관에 다 뿌려줍니다. 그러면 이 기관에서도 얘가 다 활약을 하는 거예요. 예, 아까 우리가 탄생시킨 이 한글 편지 정보가 이 모든 기관에서 똑같이 전부 다 하나의 의젓한 정보로서 활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마찬가지죠. 구글이나 뭐 네이버 이런 데서도 활약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 고문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더 잘 알겠지만 모아놔야지 의미가 생기는 자리잖아요. 그죠? 하나하나 흩어져서는 의미가 생기지가 않는단 말이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글 편지 정보 하나를 탄생시켰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는 우리는 얘는 하나의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이제 어디 가서 활약을 하든 간에 활약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인격체가 되는 것처럼 얘도 이제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하나의 존재로서 의젓하게 활약할 수 있는 하나의 개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근데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이렇게 탄생하는 공문서 한글 편지는 굉장히 불완전해요. 예, 불완전합니다. 하나만 가지고는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인지
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이거는 아직 한글 편지는 좀 한글 편지 서비스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제가 고문서를 가지고 예를 좀 드릴 거예요, 선생님. 그건 좀 감안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고문서 정보의 불안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했냐면 문중별 서비스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고문서는 문중의 자료와 모아놨을 때 그 의미를 부각시킬 수가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문중별 서비스를 했고요. 그 다음에 관련 자료 연계 서비스라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문서는 한글편 우리가 아까 탄생시킨 그 정보는 이러한 자료와 관련돼 있다. 이걸 해줍니다. 정보화를 통해서 연관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 불안전성을 공문서 정보의 불안전성을 극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탄생한 공문서 정보는 이미지 하나와 UCI 제목만 가지고 이 세 가지 정보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유저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좀 불안전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탄생한 공문서 정보를 한글 편지 정보를 성장시켜야 돼요. 어떻게 성장시키느냐? 자, 이게 바로 성장시킨 예예요. 뭐냐면 판동문을 이 한글 편지를 읽어줍니다. 그래서 판독면을 해주고 그다음에 현대어역 이거를 이게 고어잖아요, 그죠? 중세국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국민 중에. 그러니까 이거를 읽을 수 있는 모든 국민들이 다 읽을 수 있는 현대역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원문 중에서 이해하기 힘든 말에 대해서는 주석문도 만들어줍니다. 이게 바로 한글 편지 정보의 성장이에요. 이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더욱더 의젓하게 이제 얘는 하나의 정보로서 활약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디 가서도 자기가 어떤 존재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글 편지가 여기서 이제 그치는 게 아니라 한글 편지의 정보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한층 더 확장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한글 편지가 이제 성장이 되면 그다음에 한글 편지 정보를 어떻게 확장할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식의 확장이 가능하냐면 한글 편지에 수록된 다양한 생활사 정보를 집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를 추출했습니다. 이 한글 편지에는 어떤 키워드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복식, 여긴 재래, 벼슬살이, 질병, 의학, 유배 이런 다양한 키워드를 추출을 해냅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서비스를 만드냐에 대해서 다양한 그 생활사 자료를 갖다 국민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자료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한글 편지 내에 비체계적인 사회사 관련 정보가 있어요. 이걸 집적하면 또 하나의 중요한 한국사 연구 자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 편지 내에 비체계적으로 인물, 사건 정보 등을 추출하여 DB화해서 제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한국사 연구의 기차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 중요한 거. 한글 편지 서체, 어휘 정보를 집적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이 일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오프라인 상으로 했어요. 그래서 한글 편지 서체 사전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가면 얼마든지 여러분 볼 수 있을 거예요. 서체 사전. 한글 편지는 사실 흘렸었기 때문에 알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 서체 사전은 한글 편지를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한글 편지에 접근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공부서가 됩니다. 그다음에 어휘 정보.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서는 한글 편지 어휘 사전이라는 게 또 5개 책으로 발간이 됐죠. 그죠? 근데 이거 서체 사전과 어휘 사전이 모두 지금 오프라인 상이에요. 그래서 저희 한국학중앙연구원도 언젠가는 이게 온라인 상으로 이제 시전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언젠지 모르지만. 근데 온라인 상의 이 서체 사전과 어휘 사전은 오프라인 상의 서체 사전하고 어휘 사전하고는 많이 틀려요, 성격이. 뭐냐면 온라인 상의 서체 사전과 어휘 사전은 원문과 다 연계가 돼야 됩니다. 편지 원문과 연계가 돼서 컨텍스트 지향의 용례 서비스를 제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근데 고문서 같은 경우는 이미 이것을 실현했어요. 여러분들이 와서 이제 알아보면 돼. 고문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고문서 서체 용례 서비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그 서체 용례 서비스 화면입니다.
예, 이렇게 고문서에서 서체를 전부 다 이렇게 세그먼트로 잘라서 이걸 다 구현을 했어요. 이 서체를 탁 클릭하면 뭐가 되냐? 이게 이 서체가 들어있는 고문서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쌍방향이에요. 고문서를 읽다가 이 자는 무슨 자인지 도저히 모르겠어. 그래서 근데 그 자가 만약에 이 서체 사전에 연계된 고문서라면 클릭하면 이 서체 사전으로 옵니다. 이거는 무슨 자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자가 이렇게 다양하게 고문서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갖다 한눈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편지도 마찬가지예요. 한글 편지도 이게 다 사실 오프라인상은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상으로 이제 실현하려면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죠. 이게 경비가 좀 많이 들거든요. 이게 이렇게 해서 그럼 이제 한글 편지 같은 경우에도 뭐 만약에 뭐 격자 같은 경우를 써놨는데 이게 아주 다양한 편지마다 다양한 서체로 나타납니다. 이걸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문서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써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고문서 같은 경우는 이제 이책자 이런 거 연구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아주 효과적인, 그리고 뭐 초소 연구하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효과적이라 그래. 그래서 뭐든지 한눈에 모아놓으면 정말 이거는 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또 이 서체 사전은 어디에 활용되고 있냐면요, AI를 이용해서 고문서 판독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이미. 근데 고문서 판독 서비스를 만들려면 용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용례가 바로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은 제가 확장은 여기까지밖에 못했는데 그 다음 확장은 그 다음에 고문서 우리가 이 정보화에 더 이상 더 나가는 발전은 뭐냐면 바로 AI를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AI를 이용해서 어떤 고문서든 그냥 읽게 만드는 거죠. AI가. 한글 표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용례를 많이 모아놓으면 이 AI가 저절로 읽는 거예요. 읽고 판독하고 번역하고. 이게 이제 최종 단계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아마 내 생각에는 이렇게 집적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아마 빠른 시간 내에 하고 있고, 이 고문서 서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AI가 많이 다 커버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서체 사전을 이용해서 AI가 자동으로 고문서를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공개가 얼마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경북대에서 주로 많이 한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이제 서체 용례 서비스가 있고요. 근데 고문서 같은 경우는 또 서명 용례 서비스가 있어요. 서명 용례 서비스는 뭐냐면 고문서에는 전부 다 사인이잖아요. 서명. 네, 사인을 다 모았어요. 그러면 이거 보면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이 서명이 시대별로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리고 이거는 누구의 서명이구나.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고문서를 봤는데 여기 서명이 있어요. 근데 누구가 썼는지 몰라. 근데 서명만 있어요. 그럼 서명을 갖다가 얘한테 탁 알려주면 얘가 밝혀내는 거야. 이거는 누구의 서명입니다. 알 수 있는. 그리고 이거는 또 어디도 활용될 수 있을까요? 공문서의 진위 논란. 이런 거 할 때도 이 서명 서비스는 굉장히 유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한글 편지도 마찬가지예요. 한글 편지도 이게 한자 공문서처럼 다양하지는 않지만 서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이게 우암 송시열의 제가 한글 편지를 전에 좀 읽었는데, 그럴 경우에 이게 정말 우암 송시열의 편지라고 누가 주장을 해요. 근데 이게 정말 우암 송시열의 편지가 맞는지 서체만 모아놓으면 얼마든지 비교하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유용한 서비스를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AI를 이용한 이런 건 더 이상 여기서 거론을 안 했는데, 언젠간 저도 그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AI를 이용해서 이게 서비스가 어디까지 더 확장될 수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바로 고문서 용례 서비스 확장이고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사실 뭐 여러분들이 뭐 시스템 전공자가 아니니까 저는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고문서를 한번 한글 편지 하나를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읽어보고 이 편지가 정말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사료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사료로서의 가치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지, 이걸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견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뭐냐면 여성사 자료로서 한글 편지 사례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 모색, 이런 걸 해서 한글 편지를 하나 읽을 거예요. 실제로 읽을 겁니다.
아주 재밌는 편지인데 읽을 거예요.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까 아시겠지만 한글 편지는 여성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잖아요. 그죠? 어, 모든 편지가 다 여성이 쓴 건 물론 아니에요. 하지만 수신자나 발신자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여자입니다. 분명이라고 말하는 건 약간 좀 거의가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사를 밝히는데 이 한글 편지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사료로서 별로 활약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왜 못 하고 있느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고문서와 연계 정보를 만들지 못해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편지 하나를 읽으면서 이게 고문서와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거예요. 자, 편지 하나를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천천히 읽어볼게요. 한글 편지는 여성들의 일상을 담고 있어요. 중요한 사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성사를 밝히는데 소소한 사건들은 한글 편지에 굉장히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에 대해서 막연히 알고 있었던 것들이 여기 한글 편지는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한글 편지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조선시대 여성은 이러했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죠. 그때는 고문서, 이거와 연결된 고문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더 나아간 연구를 할 수 있는 거죠. 한글 편지 자체로는 단편적이고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관련된 고문서와 함께 사료를 사용한다면 조선시대의 중요한 여성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17세기 4대부 여성의 친정재산 상속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편지에 나타난 17세기 4대부 여성의 친정재산 상속 이야기. 이거는 물론 뭐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이미 다 많이 밝혀졌지만 정말 신뢰. 정말 여자들이 어떻게 친정재산을 어떻게 상속받았는지 그 신뢰는 편지에 나와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편지예요. 유정린이라는 사람이 누이 유인미에게 보낸 한글 편지예요. 유인미 전주희 씨에게 보낸 편지 아니에요. 유인미는 윤선도의 첫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정리는 지금 서울에 있는 거고, 자, 편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한글 편지. 이 판독은 이렇게 판독은 다 돼 있습니다. 한국학종합연구원에서 이미. 자, 편지에 담긴 사연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작성 시기는 뭐냐면 갑진년 섣달 26일이에요. 1664년 12월 26일. 거의 1664년의 마지막, 한 해가 가기 전 마지막에 동생이 보낸 편지죠. 발신자는 유정린이에요. 유정린.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보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신자는 그 대신에 윤윤미예요. 윤윤미의 처 전주희 씨. 윤윤미가 아니라 윤윤미의 처 전주희 씨. 이게 바로 이 전주희 씨가 누구냐면 이 유정린의 둘째 누나예요. 윤윤미라는 사람은 해남 노구당에 있는 윤선도의 첫째 아들. 그러니까 윤정리는 서울에 있고 윤윤미 처 전주희 씨는 시집을 가서 해남 노구당에 있는 겁니다. 이 편지 사연은 뭐냐면 이 유정린의 아버지가 유황 부부예요. 부모가 유황 부부인데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윤윤미 처 전주희 씨와 그 동복 형제들이 화해 분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뭐 여기 역사 전공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부모가 죽기 전에 재산을 분배하는 경우도 있지만 죽고 나서 형제들이 모여서 다 같이 화해 분집을 합니다. 다 같이 모여서 재산을 나눠 가져요. 근데 이제 이 가까이 사는 형제들은 다 모일 수가 있는데 이 유정린의 둘째 누나는 해남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재산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나눴더니 누나의 몫은 이겁니다. 그리고 재산을 나눌 때는 우리는 이런 원칙으로 나눴습니다. 이걸 편지로 써서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 편지에는 단순히 그 누나의 몫이 뭐다 이것만 알려준 게 아니라 그 신남매, 여기 신남매예요. 돌림 제사에 대한 옛날에는 제사를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지냈잖아요. 이 사람은 무슨 제사, 이건 무슨 제사 이렇게 신남매가 갖게 될 돌림 제사 내용에도 편지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것의 비용 충당 문제 등도 기술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편지 안에 이러한
많은 사연들이 들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유정린의 형제는 10명이에요.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이 형제들이 유황 부부가 남긴 재산을 10등분하는 겁니다. 10등분해서 나눠 갖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일단 이 편지에 나와 있는 분재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전디 노비랄 다 집교하여 나나 쌈나이다. 노복도 이점 불이나니 아우라 인하여 실로 실별할 세고 실로비 밖에 간이난 기득으로 세고 실로비 못 간난 동생들에게 난 채와 내고 분기스의 놈이 약병하여 7씩이 나나거니와 웬데 하나씩 나고 전디도 밭 엿새가리씩과 논 단말디기씩 나눴거니와. 여기 편지에 나와 있는 분자의 원칙이에요. 자, 이거를 여기서 제가 현대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읽어서 충분하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지와 논밭이죠. 노비를 다 집주하여 나누었습니다. 집주하여 나눈다는 건 정확히 일일이 아주 잘 세워서 그렇게 나눴습니다. 노복도, 노비도 이전에 부리던 실로와 신비를 아울러 세마. 실로와 신비는 그 옛날 사대부에서는 결혼할 때 노비를 딸려 보냈어요. 그죠? 몸종으로 쓸 노비를 딸려 보냈어요. 이 실로와 신비도 다 아울러서 그래서 셈했고 실로비로서 밖으로 도망쳐 달아나니는 이번에 다시 나누어 각자 가질 몫으로 셈하였습니다. 근데 이 실로와 신비, 그러니까 자기가 결혼할 때 데리고 간 그 종들 중에서는 이미 달아난 종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때는 종들이 워낙 많이 달아나지 않습니까? 이 달아나는 사람, 달아난 종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만 가지 몫으로 치는 겁니다. 도망쳐 달아나니는 이번에 다시 나누어 가지 몫으로 다 같이 채워서 세웠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근데 이 10남매 중에서는 결혼을 못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결혼을 못한 사람들도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결혼한 사람들은 이미 신도 신비를 다 가졌는데 자기는 신도 신비가 없단 말이에요. 그 신도 신비가 없는 상태에서 또 나누면 이건 너무 불리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혼할 때 아파트 사준 형제하고 아직 결혼 안 해갖고 아무것도 못 받은 형제가 자식이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똑같이 나누면 말이 됩니까 그게? 안 되죠. 네, 똑같이 나눠야죠. 결혼할 때 준 거는 그것도 다 아울러서 그래서 분배를 해야지 이게 공정한 아니.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에도 가장 중요한 재산이 뭡니까? 이 당시에도 노비 아닙니까? 노비. 예, 그래서 분재계에서도 보면 제일 앞에 나오는 게 노비 항목이에요. 예, 전지도 밭 엿새가리씩. 엿새가리씩은 뭐 소 한 마리가 하루에 갈 만한 넓이 한 2,000평 정도가 된다 그래요. 예, 이건 저도 공부해가면서 하는 겁니다. 예. 씩과 논 5마지기. 논 5마지기. 마지기는 벽시 한 마리 씨앗을 심을 만한 넓이 한 150평에서 300평 정도 된다. 나누었습니다. 이 땅을 갖다 10등분 했는데도 이 정도가 들어가네요. 굉장히 부자네요. 그죠? 유황북도. 예. 그리고 아까 근데 아까 말했지만 그 윤윤미처 전주시 해남으로 시집간 윤윤미처 전주시도 굉장히 부자입니다. 유승선도가 그 당시에 국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부잣집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재산을 나눌 때 뭐 집도 나누기도 하고 뭐 솥도 나누기도 하고 우마 이런 거 나눴지만 그거는 좀 잘 못 사는 사람들 얘기고 이게 잘 사는 집은 오로지 노비하고 땅만 나눴네요. 자, 그자 이렇게 편지에 또 뭐라고 나왔냐면 친정에서 받은 유님미 처의 몫이 나왔어요. 토지가 일단 뭐냐면 강해의 논밭과 양지 증조며 던작과 충지밭 나잘가리와 세순망묘 하디언 나잘가리와 검한 것 합하여 그리 갓삼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강화의 논밭과 양주 증조모 묘소에 딸린 전작과 충주밭 나절가리와 세순망 묘소에 딸린 하전 나절가리와 검한 것을 합하여 누님의 목소리로 그리 같습니다. 알려주는 거야. 누님이 뭘 받았는지 땅. 자, 이렇게 이게 편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 편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전주시 10남매 분재기라는 게 있어요. 이거 공문서 자료원에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화면이 이렇게 작아서 그렇지 이게 굉장히 길어요.
이 분재기가 이게 쭉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열째 가질 재산을 노비, 전답 쫙 나열했습니다. 이게 쭉 한 장의 분재기로 작성했습니다. 이 분재기 또 하나씩 나눠 가진 거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분재기도 같이 줬을 거예요. 예, 같이 아마 이쪽으로 같이 보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전주희 씨는 아무래도 한문에 익숙하지 않은 여자니까 편지에다가 자세히 쓴 겁니다. 예, 편지에 자세히 써서 보낸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분재기에 실린 전주희 씨의 상속본을 볼까요? 예, 분재기에 실렸어요. 분재기는 훨씬 더 자세하게 실려 있습니다. 일단 노비 항목입니다. 둘째 딸 정자 윤인미 이건 남편이죠. 뭐가 있냐면 삼하별급 해남의 계집종 무지 나이는 모르고요. 산해종 백종 나이는 모르고요. 산해종 몰래 나이는 모릅니다. 끝. 그다음에 등가별급 잘 보세요 여러분 항목을. 등가별급 영예의 산해종 돌씨 나이 모르고요. 산해종 돌세 나이 모릅니다. 그다음에 영유의 산해종 운이 나이 모르고 그다음에 유모 안춘 나왔고요. 그다음에 신노비 목록 이렇게 써. 신노비는 이제 저기 윤윤미 처가 시집갈 때 가져간 노비죠. 계집종 봉섭이 둘째 소생 산해족 능남 나이 31세. 자세히 나와요. 이제 여기 분쟁에는 계집종 사후의 둘째 소생 산해족 사남 나이 11세. 계집종 은계 나이 모르고요. 계집종 몽지 나이 모르고요. 끝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기특 바로 이 부분이 이번에 새로 나눈 거예요. 세 번 뭐냐? 계집종 조이 나이 36세. 계령의 계집종 수리계의 첫째 소생인 산해족 돌산의 나이 2세. 평해의 계집종 2월의 다섯째 소생인 산해종 막봉 나이 3세. 계집종 2월의 여섯째 소생인 계집종 막춘인데 올해 출생. 계집종 논춘의 계집종 논춘의 둘째 소생인 산해족 접동의 나이 19세. 계집종 감녀의 둘째 소생인 계집종 일춘인데 올해 출생했다. 영덕의 산해종 막지 나이 62세. 이렇게 이 노비들이 이번에 받은 거 새롭게. 그다음에 도망노비질 이렇게 써요. 도노비질 이 도망간 노비들이에요. 계집종 옥배의 딸 옥색 나이 모르고요. 끝. 여기까지가 이제 분재기에 써 있는 윤유미 처 둘째 누나의 몫이에요. 자, 그다음에 전담 분재기에 실린 전담 목록이에요. 이것도 아까 편지보다는 훨씬 자세합니다. 전담 목록, 전답질 이렇게 써 있죠. 충주 달천내에 있는 좌우가 부자인 답. 주소까지 나와요. 천자문 좌우로 옛날엔 주소를 정했잖아요. 좌우가 부자인 답. 크기는 반날가리, 16봉 6속. 신탁망 무덤 아래쪽 복룡의 집 위에 있는 밭. 크기는 반날가리, 6봉 7속. 도합 하루가리. 이 당시에는 이 토지나 노비도 다 균본입니다. 근데 균본인데 단순히 양만 똑같이 맞춘 게 아니에요. 질도 맞춰요. 그러니까 토지도 만약에 토지를 양만 가지고 나누면 어떤 토지는 막 곡식이 잘 되는 비옥한 토지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떤 토지는 형편없는 토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형평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양과 질을 전부 다 고려한 균분이에요. 아까 노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청년들만 잔뜩 줬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노인하고 애기만 줬다. 이게 안 맞잖아요. 형평에.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맞추는 그런 균본이에요. 자, 영풍에 사는 춘희 공전 크기는 하루가리 16복 1속. 채복과 시복립 시경 크기는 조일경. 그다음에 경상도 사람이 갈아먹고 있는 밭 크기는 조일경 5복. 이건 뭐 여러분들이 한자를 보면 다 아시겠지만 아침 나절에 갈 수 있는 정도의 크기. 흙이고 5복은 이제 수확량이 얼마다 5복이다 이런 뜻이에요. 야장의 기전 텃밭이란 뜻이죠. 크기는 반날가리 반날 동안에 갈 수 있는 땅 5복. 등남이 가전 크기는 반반 조정경 이 정도죠. 2복 4속 도합 하루가리 이렇게 크기를 줬네. 그리고 고전 모퉁이에 있는 큰대기의 콩밭 크기는 하루 반날가리 네 하루가리 10복. 그때 자사동에 있는 말복의 밭 크기 등 하루 반날가리 네 반날가리 2복 7속. 복잡하죠. 수포에 있는 승덕이 밭 하루가리 네 반날가리 도합 하루가리.
강화도의 밭 하루가리, 연풍에 있는 명예의 노 세마지기, 양주에 있는 논 7마지기 중 한마지기, 강화도에 있는 논 9마지기 중 한마지기, 정주 유도에 있는 논 일섬지기는 아직 몫을 나누지 않음. 끝. 전국구죠. 땅이 완전히 뭐 전국에 예, 펼쳐져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전답이에요. 전답이고, 아까 이게 노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삼화별급, 등가별급은 뭘까요? 이 유닛 및 천은 다른 형제와 다르게 유일하게 별급을 받았어요. 신남매 중에 유일하게 별급이 있어요. 예. 별급은 뭐냐면, 뭐, 과거에 급제했을 때, 또는 아픈 부모를 너무나 잘 봉양했을 때, 그리고 아니면 대가 너무나 귀한데, 귀한 아들을 낳았을 때, 아니면 뭐, 집안을 갖다가 아주 유명하게 만들었을 때, 훌륭한 일을 해서, 이럴 때 부모들은 별급을 줍니다. 이 별급은 뭐 부모만 주는 게 아니에요. 장인, 장모도 주고, 그 다음에 뭐냐면, 뭐 할머니, 이거 축하한다는 의미로 따로 이렇게 별급을 줍니다. 이 별급은 아까 말했던 그 화해 분집할 때 포함이 안 돼요. 화해 분집할 때 그러니까 별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그 유인미의 처 둘째 누나는 별급을 2번이나 받았어요. 왜냐하면 유인미가 사마시에도 합격했고 과거에도 합격했기 때문에 별급을 2번이나 받았어요. 예, 많이 받았죠. 예. 근데 다른 형제들은 별급을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둘째 누나니까 막내들은 아주 어려요. 밑에 동생들은 어려요. 그러니까 아직 사마별급, 등가별급을 받을 나이가 안 됐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별급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럼 이 별급을 받았다는 거를 또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이게 있네요. 이것도 역시 공문서 자료관에 서비스되고 있어요. 유니미처 전주희 씨가 받은 벌금 문기예요. 1630년에, 그러니까 유황이 죽기 전이죠. 유황이 살아있을 때 이 분재기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유황은 누굽니까? 유니미에게는 장인이죠. 이 장인이 이제 분재기를 내린 거예요. 그 내용이 뭔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문기를 순경 3년, 1603년에 경호 2월 25일에 사유 유니미에게 주는 문기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 문기를 작성하는 것은 내가 아들 사이가 많고 지극히 재주가 있는데 먼저 유니미가 사마시에 합격하였으니 진실로 한 집안의 경사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사마시에 합격했을 때 준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해남에 사는 비주지 나이 45세. 이때 준 벌금 문게요. 그다음에 이비 오소생 백종 나이 5세. 같은 년에 사는 노 몰레니 나이 32세 등을 후소생과 함께 주어서 기쁘고 다행함을 표하고자 한다. 장인, 절충장군, 행, 용양이, 부옥은, 류, 서명이 있어요. 이런 문기가 바로 노구당에 전해져 옵니다. 노구당에 전해져 있어요. 자, 이게 이 편지 하나를 통해서 이게 많은 고문서를 엿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정말 누님의 재산은 얼마다, 누님이 받는 땅은 얼마다, 그다음에 뭐 그건 얼마다라는 걸 말할 때 사실 문제기 하나로 충분하잖아요, 그죠? 근데 굳이 편지를 쓴 건 다른 사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글 편지의 매력은 바로 이거예요. 이 한문 서류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 나와 있다는 거죠. 예. 근데 그게 뭔가? 근데 정말 그 유정린이 둘째 누나에게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 앞에 내용은 그냥 뭐 얼마든지 그 한문 분재기로 또 충분히 알릴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겁니다. 자, 뭐라고 하나 보세요, 한번. 유정린이 누나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 바로 동생 유정린의 팍팍한 형편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달아봤어요. 나난 이전에 종을 주쇼로 부리다가 죽여버리고 다 나가고 한 것을 기유 주신 것이라 분재에 세움에 기뜩이 난 하나이라 쌌고 가뜩 사쇼한 종이 대전법으로 하노라 하고 봉사조의 종둘밭 하라가리과 논한 서말지기를 내오니 사당 재산은 자잔데 민망하여이다. 분재 시에 불균한 일 있사오나 근로 내내 다타오리까
저해하자 하는 대로 하였나이다. 대강 외대 것이야 더욱 사소하니 니라리이까 검한 것이 도시 가경전이니 아마도 그것지요 재구실도 할 길이 없다 하니 민망하여 하나이다. 자, 무슨 뜻일지 대충 감이 오죠? 예, 자기 신사탄이에요. 이제 유정리는 장남이에요. 장남이에요. 근데 장남이 정말 불리하다 이거요. 예? 자, 볼까요? 뭐라고 써 있나? 한 대역으로. 나는 이조리의 종을 서기처럼 부렸는데 죽어버렸고, 남은 놈들은 또 다 달아나 버렸는데 아버지께서 일찍이 내 차지로 주신 것이라 빈 머릿수를 가지고 분재에 내 몫으로 세마니 내가 가질 몫으로는 기껏해야 종 하나가 왔습니다. 가뜩이나 적은 종을 차지한 마당에 더구나 대전에 있는 법으로 하노라 하고 내가 조상 제사를 받드는 몫으로는 그저 종 둘과 밭 하루가리와 논 세마지기를 내놓았습니다. 대전이란 뭘까 이게? 경국대전이죠. 경국대전.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경국대전. 경국대전에 이 법이 있는 거예요. 장자에게는 얼마를 더 줘야 된다. 예, 내놓았습니다. 사당 제사는 잦은데 이 사당 제사는 장자가 지낸단 말이죠. 근데 사정이 딱합니다. 그러니까 봉사조로 내가 장자로서 더 받긴 받았는데 이 너무 딱하다 이거예요. 내 몫이. 그래서 이래갖고 조상 제사나 제대로 지내겠냐는 거야. 분재할 때 고르게 되지 못한 점이 비록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내내 다투오리까. 다른 형제들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하였습니다. 대강 보아도 먼 곳으로 달아난 종이야 앞으로 찾아낸다고 해도 찾아낸 사람에게 일정한 값을 쳐줘야 하기 때문에 더욱 값이 적어집니다. 이러한 사장을 어찌다 이루겠습니까? 검암에 있는 땅도 도무지 가경전에 지나지 않아서 아마도 그것을 농사지어 보았자 재구실도 할 길이 없다고 하니 딱하게만 여겨집니다. 이렇게 신산탄하네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 이제 이 유정리는 장자니까 다른 형제보다 조금 더 받았어요. 더 받았지만 이건 내가 조상 제사를 사당 제사를 모시는 목도 못 된다.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이제 근데 형제들을 아까 말했지만 그 똑같이 균분에 의해서 나눴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좀 불리하다 이거예요. 지금 또 아무리 똑같이 n분의 1로 나누는데 형제간이 나눈다고 해도 말이 좀 많습니까? 뭐 소송하고 뭐 변호사 사고 난리지 않아요. 우리가 뭐 사실 재벌가처럼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정말 불리한 게 많단 말이에요. 저기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많단 말이죠. 근데 이 당시는 10남매예요, 10남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10남매가 나눠 가졌으니 이 10남매가 어찌 다 자기 몫에 만족을 하겠습니까? 예, 이거는 이제 장자의 몫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유정리는 경국대전의 분재 규정에 의해서 장자의 몫을 받았어요. 경국대전의 분재 규정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적첩의 소생일 경우에 장자, 중자, 딸이 구별 없이 모두에게 같은 양의 재산을 분배하고 그 가운데 승중자, 조상의 대를 잇는 사람, 조상의 제사를 모시는 사람, 바로 장자죠. 장자에 한해서 상속분의 5분의 1을 더해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유정리는 5분의 1을 더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에 첩에게서 난 자식이 있을 때 그가 양첩일 경우, 그러니까 양인의 첩일 경우에는 적자녀의 7분의 1만 주면 되고 만약에 천첩일 소생일 경우에 10분의 1만 분재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아까 말했던 바와 같이 이 10남매는 모두 적자녀란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10분의 1씩 나눠 갖고 그 승중자 앞으로 사당 제사를 모실 유정린에게는 5분의 1을 더해 준 거예요. 이렇게 잘 나눴는데 그래도 이 유정린은 불만이 많아요. 예, 자기가 너무 부당하다 이겁니다. 예. 예. 근데 뭐 유정린만 불만이 많겠습니까? 형제는 아마 다 똑같은 사정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유정린이 둘째 누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 이 편지의 마지막 유정린이 하고 싶었던 말은 다음이에요. 자, 유정린 외에 다른 형제들의 형편도 마찬가지래요. 예이나 누이 동생들도 이것들 가지고 돌림제도 뭐 할 길 없으니 종가에서 제사나 하라 하되 종도 외반 것일 뿐 아냐 어린 것이 많고 견디나 더욱 제기술도 할 수 없사니 내 집 하나 모양 못하고 임자인데도 가까이시니 내 어이하리까 이랬네요. 예, 이거는 뭐냐면 다른 형제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다른 형제들도 다 불만이 많은 거예요.
예, 이렇게 부잣집인데도 불만이 많아갖고 나는 이거 받고는 돌림제사도 못한다. 예, 너무 내 몫이 너무 작다라고 다 불만이 많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볼까요? 예, 여기 있는 누이와 동생들도 이것들을 가지고 돌림제사도 할 수 없으니 종가에서 제사나 맡아서 하라. 내가 안 받을 때 종가 제사에서 제사는 다 종가에서 하라 합니다. 종도 외지에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 어린 것이 많습니다. 예, 종이 이제 뭐 노동력을 해줘야 되는데 노동력을 해줘야지 좀 도움이 될 텐데 아까 봤죠? 막 출생한 애도 있고 1살, 2살 얘들은 뭐 식비가 더 들지 않겠어요? 전지는 더욱 재구실도 할 것이 없으며 새로 오는 종이 여럿이라고 해봤자 내 집에서 부리던 중 하나만도 못하고 게다가 그들을 본디 가지고 있던 임자인데도 가까이 있으니 내 어리하니까 자기가 원래 부리던 임자가 멀리 가까이 있으면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컨트롤이 종이. 그러니까 정말 불리하다 이거예요. 여러 가지로 다 불리하다. 자, 그래서 유정리는 누나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마지막 말이네요. 이게 뭐냐면 누이님, 예, 유님이 쳐줘. 거번 편지에 기별하실 때 내게 오난 덕민을 가지고 돌림제사나 하라 하여 계시니 누님 겨우셔난 천리에 겨우시니 해남에 있죠. 누님은 다른 누이 동생들과 다루와 기별하신 대로 하오려니와 한식부터 제를 돌리오니 이제 한식 때부터 제사를 돌림제사를 지는 거죠. 형제 차례로 하오며 조 부모님 묘제난 나주 누이님대 나주 누이님이 바로 그 첫째 누나입니다. 부모님 묘제난 누이님 댁이오니 나를 하라 하시기로 한식이 머디 아니하여시니 다시 자시 기별하셔쇼. 자,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자,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누님이 접대 편지에 기별하실 때 내 몫으로 하는 전민이 뭐죠? 소장료를 가지고 돌림제사나 지내는 데 쓰도록 하라. 이렇게 말이라는 거예요. 라고 하셨습니다. 누님께서는 천리 밖에 계시니 다른 누이와 동생들과 달라서 기별하신 대로 하려고 합니다. 예, 이제 누님이 이제 전민을 가지고 돌림제사를 지낸 대로 써라. 예, 누님이 말했으니까 양보를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한식 때부터 제를 돌리니 형제들이 차례로 하면 조부모님 묘제는 나중 누님 댁, 첫째 누나, 부모님 묘제는 누님 댁이오니 누님 몫이 전민을 받으러 하라 하시기로 한식이 멀지 않았으니 이제 한식 때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멀지 않았으니 누님께서 어찌하실 것인지 다시 자세히 기별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유정린이 둘째 누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네요. 자, 그래서 이제 소장료를 동생한테 양보한다고 했으니 그걸 정말 그렇게 할 거냐. 그 저번에 누님이 편지에서 약속한 걸 그러면 정말 지킬 거냐. 이걸 되묻는 편지인 거예요. 그래서 유정리는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런 편지 내용을 보고 그러면 뭘 또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그 유님이 전주시가 정말 친정제사를 얼마큼 지냈는지 얼마나 몇 번이나 맡아서 지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죠? 그것도 역시 고문서에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한번 제가 볼게요. 예, 이게 바로 고문서 자료관에 서비스되고 있는 고문서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해남 윤씨가에서 지낸 전주시 돌림제사 기록들 이렇게 써있어요. 그래서 해남 윤씨 연동중턱에 소장된 병진년 그러니까 1676년이죠. 기재차 있어요. 그래서 제사 지낸 목록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건이 더 있어요. 네. 이것이 해남윤씨 연동종특에 소장된 경신년 기재차. 그래서 이 태에 이 기재차가 해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보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이 편지를 지금까지 이게 편지와 고문서를 통해서 재산을 고르게 상속받은 자녀들은 제사의 의무 또한 동등하게 짊어져야 합니다. 조선시대 때는 자식들이 순서대로 선조 제사 가운데 특정 제사를 맡아 제사의 준비 및 의식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죠. 네, 조선시대 유니미치 전주시가 비록 팍팍한 동생의 형편을 가했게 여겨서 자기에게 몫인 전민을 동생에게 양보했지만 자식으로서 돌림제사의 의무는 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아까
기재차를 통해서 확인했죠. 그죠? 예. 그래서 병진년 1670년 기재차에 의하면 1676년부터 1679년까지 유니미 2차 전주시가 총 7번의 친정제사를 지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신년 기재차에 의하면 1680년부터 1680년까지 전주시가 총 9번의 친정제사 지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이 편지 한 장에 담긴 사연들을 이것과 연관된 고문서와 연관을 지어보면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 한 장이 조선시대 여성들은 어떠했다, 어떻게 살았다 하는 그런 아주 미세한 역사적 기록들을 갖다가 입증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 관련된 자료들을 갖다가 같이 연구를 한다면 조선시대 여성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았는지, 조선시대 여성들의 일상이 어떠했는지, 조선시대 여성들의 권리가 어떠했는지를 갖다가 이렇게 힌트를 얻어볼 수 있는 중요한 사료로 이용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그래서 한글 편지 자료는 아주 단편적인 정보를 제공하지만 관련된 고문서와 함께 사료를 이용한다면 조선시대의 중요한 여성자 자료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성리학적 유교윤리가 일상생활에 뿌리를 둔 풍속, 관습에까지 변화를 일으킨 것은 조선 후기였어요. 그러니까 17세기까지도 이렇게 일상생활까지 성리학이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았다는 것을 갖다가 이 편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성리학적 유교윤리가 생활 전반에 뿌리내리지 못한 조선 전기의 여성의 삶과 성리학적 유교윤리가 뿌리를 내린 조선 후기의 여성의 삶은 나누어서 살펴봐야 한다. 이런 거. 이거는 뭐 사실 뭐 이 편지가 아니어도 역사계에서 이미 뭐 널리 알려진 일인데, 이런 일들을 갖다가 우리가 한글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아주 미시적인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다음 17세기를 지나면서 여성의 재산권이 아주 축소되었죠. 그래서 이때에도 이미 자녀 균분사성을 택하는 가족이 많기는 하지만 장자, 우대, 남녀 차별 등의 차등 상속을 하는 가정이 훨씬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7세기가 바로 자녀 상속을 한 거의 마지막 시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제가 역사학자가 아닌 마당에 쉽게 하는 얘기는 아니고 역사학자들이 연구한 내용을 갖다가 정리한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봤고요. 제가 그러면 여러분하고 같이 또 볼 게 있죠, 그죠? 뭐냐면 한글 편지 사이트를 봐야 되겠죠? 네, 제가 구축한 한글 편지 사이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고문서 자료관이에요. 한국 고문서 자료관.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우리 한국과학중앙연구원에서 이제 유명한 고문서 연구가 고문서 집성으로 집대성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문서 집성에 실린 고문서들이 이렇게 웹 서비스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본 대로 이렇게 사전도 아까 말한 이두용례사전, 특수용례사전 이런 것들이 있고요. 공론용례사전, 공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요. 한글 편지는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 있어요. 조선시대 한글 편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입니까? 잘 보입니까? 예. 자, 근데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597건입니다.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시범 서비스 이 정도 수준에 만족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린 편지도 아직 올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통해서 한글 편지 서비스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힌트 정도밖에 안 되고, 여기서 뭐 엄청난 걸 여러분들이 엄청난 정보를 얻을 수는 없어요. 근데 하여튼 저는 이 사이트를 통해서 한글 편지 서비스는 이래야 된다는 그 방향성, 이것은 충분히 한번 실현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글 편지 서비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글 편지 서비스를 만든다면 좀 물론 이보다 훨씬 더 잘해야 되겠지만 이걸 힌트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일단 한글 편지 명칭.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아까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아까 한글 편지도 문중에서 나온 문중별 서비스가 되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한글 편지가 이렇게 돼 있는 거. 신한처, 뭐 선조대왕 언간 이렇게 발굴된 뭉터기 자료, 요걸로 해서 이렇게 편지 명칭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숙명신안첩 하면 68건 이렇게 뜹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명칭을 편지 명칭을 이렇게 삼았고요. 그다음에 발신자. 발신자는 이제 이렇게 뭐 그다음에 만약에 발신자 중에서 누구를 해볼까요? 명성황. 그럼 명성황후, 명성왕후, 이거는 명성황후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발신자를 했고요. 그다음에 수신자 역시 가나다 순으로 했습니다. 근데 뭐 사실 너무 편지 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게 뭐 이렇게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잘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점이 또 중점을 많이 뒀냐면 상세 검색. 자, 지금은 편지 수가 너무 안 되기 때문에 큰 도움을 못 받지만 작성 연대 몇 년부터 몇 년까지의 편지를 검색해 보겠다. 그다음에 발신자 성별. 나는 이 편지 중에서 남자 편지만 보겠다. 수신자 성별. 이것도 역시 남자 편지만 보겠다. 여자 편지만 보겠다. 남녀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발신자 연령. 그래서 나는 주로 이렇게 뭐 13살, 뭐 18살에 쓴 편지만 보겠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발신자와 수신자 관계. 이것도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뭐 관계가 며느리인 경우 보겠다. 계집종인 경우 보겠다. 계수인 경우 보겠다. 고모인 경우 보겠다. 뭐 이렇게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수신자 발신자 관계 이것도 역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발신자 지역 이것도 역시 이렇게 발신 지역을 다 이렇게 나열해놨습니다. 이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수신자 지역 그다음에 검색어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한글 편지를 가지고 뭔가 이제 목적을 가지고 어떤 검색을 할 때 필요한 상세 검색 정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실제로 자, 이 편지를 보면 판독문이 있고요, 일단. 아까 중세국어 판독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클릭하면 현대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끝에 클릭하면 주성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페이지를 넘어가는 건데 이게 만약에 편지가 한 장이 아니고 두 장인 경우도 있죠, 그죠? 뒷장에 쓴 경우도 있고 뭐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이건 1-1이 아니라 뭐 2-1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편지 정보예요. 그래서 숙명신화처럼 편지 명칭은 뭐다, 연대는 뭐다, 발신자는 누구다, 수신자는 누구다, 인신은 없다, 연기도 없다, 보존 상태는 양호하다, 서체는 흘림체이다. 영인사항은 뭐냐면 숙명신화점 국립청주박물관에서 영인했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안내 정보가 있어요. 안내 정보는 이 편지에 대해서 간략한 요약 정보. 그래서 이 정도만 하면 뭐 일반인들이 이 편지에 접근하는 데는 거의 아무 문제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해놨는데 아직까지 아까 말한 대로 성장까지만 했고 이 정보에 대한 확장은 잘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한글 편지 서비스를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이거는 뭐냐면 아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저희는 오프라인상의 사전밖에 구축을 안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공문서 자료관에 있는 다른 서비스를 가지고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사전들 공문서 서청열 서비스를 한번 눌러볼까요? 자, 이렇게 부스를 누르고 그래서 이걸 아무거나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이거에 해당되는 글자가 뜹니다. 제가 너무 별로 안 나오는 자만 이렇게 공문서상에 나와 있는 이렇게 서체가 뜹니다. 그럼 한글 표지도 마찬가지예요. 한글 표지도 이제는 그 서체를 다 모아놨습니다. 저희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한글 편지는 대부분 다 서체를 모아놨기 때문에 그 서체를 가지고 이렇게 나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면 원본 보기가 있죠. 다운로드가 있죠. 장바구니가 있어요. 이렇게 서비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어휘사전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 그럼 제가 한번 어휘사전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어휘사전을 만든다면 바로 이 이드 용례사전하고 똑같이 될 것 같아요. 이드 용례사전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고문서에는 이제 이두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두를 갖다 전부 다 이렇게 사전으로 막 구축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그것도 역시 아까처럼 그 원문하고 다 연계가 될 수 있게 그렇게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도금으로 찾기,
예, 그래서 뭐 미음으로 찾기, 마감, 그러면 이제 이도 원문에 이렇게 돼 있다. 자료명은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음, 이도 원문 이거를 해라. 그리고 이제 이거를 클릭하면 역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서비스의 장점은 뭐냐면 상방향, 양방향이 예, 같이 연동이 될 수 있다는 거가 아마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사전에서는 정말 저기 생각하기 힘든 그런 서비스죠. 그리고 또 이 사전 서비스의 또 온라인 사전 서비스의 장점이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계속 확장이 됩니다. 예, 처음에 저희가 이 이두 사전은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잠깐만요. 이 사전 아시죠? 예, 예, 선생님 잘 아시죠? 예. 이 사전을 기초로 했어요. 예, 근데 오프라인 사전은 뭡니까? 한번 만들어 놓으면 더 이상 확정되려면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 증복판을 내는 것도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데 이 온라인 사전은 좋은 점이 뭐냐면 공문서 자료가 계속 구축이 되면 이 사전은 저절로 늘어납니다. 예, 그래서 이 이도가 굉장히 많이 용례가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특히 저는 그 이두 용례 사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확장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글 편지 용례 사전이 만약에 온라인으로 구축이 된다면 한글 편지는 보면 제가 이제 한글 편지 판독을 해보면요. 편지할 때마다 처음으로 발견하는 어휘가 한두 개씩은 꼭 있어요. 예. 그런 게 만약에 사람마다 전부 다 그렇게 발견이 되는데 그걸 갖다가 판독해내고 의미를 알아낸 사람이 이걸 갖다 여기다가 신고를 해서 구축을 한다면 어휘사전이 굉장히 풍부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오프라인상의 그러니까 책으로 내는 사전하고는 거의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어휘사전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온라인 서비스의 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현주 선생님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이현주 선생님께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글 편지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잘 알려주셨는데요. 한글 편지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여러 고문서 자료까지도 함께 알려주셨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번 학기 디지털 인문학 특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경희대학교 이선웅 선생님을 모시고 특강을 진행합니다. 이선웅 선생님께서는 북한어 데이터베이스를 소개해 주시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 특강은 6월 10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특강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